우리도 여러분하고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들을 좀 더 풀어낸 거지만 비슷한 식으로 제가 2학년 그 전공 필수 과목 서양미술사를 가르치거든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서양미술 이론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실기를 한다면 자기가 어떤 아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과거를 공부함으로써 난 지금 어떤 예술을 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차원에서 과거를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부를 잘 한 사람들은 제가 이상적으로 구상하기에는 제 학생들은 어느 영화의 아트 디렉터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욱의 아가씨라는 영화의 아트 디렉터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화가가 되거나 꼭 아티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갖고 그 분석하는 기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코스튬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아까 그 우리가 하기로 쉬는 시간 끝나고 하기로 한 걸로 돌아오면요, 재밌게도 이게 되게 흥미로웠는지 이 MV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그림들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석한 블로그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 찾은 게 한 2개가 있는데요. 지금 Forever Are You라고 하는 블로그에는 Hold Your Horses, Name That Painting. 그러니까 그 페인팅의 이름, 그 이름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찾아가지고 프렌치 아메리칸 밴드네요. 저기 보니까. 프랑스하고 미국 보이 밴드들, 걸도 있었어. 보이걸 밴드 같은데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친절하게 다 리서치를 해가지고. 자, 그래서 산드로 보티첼리 아까 말씀 맞추신 거 있잖아요. The Birth of Venus. 그러니까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 저 연도를 보면 1485년에서 87년. 그러니까 어느 시기죠? 큰 틀에서. 르네상스 시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경우, 그러니까 14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까지를 르네상스 시대라고 해요. 그 르네상스 시대에 해합니다. 그런데 초기에 속해요. 그래서 아까 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세를 끝내고 르네상스로, 그러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데요. 이걸 지금 다 순서대로 얘기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는 중세의 시대하고는 다르다. 근데 르네상스까지는 신이 중심이었어요. 신 중심의 세계관 그리고 예술이었다면 르네상스로 오면 그 신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그걸 인본으로 인간이 본위가 되는 식으로 바뀌어요. 이게 세계관이 바뀌는 거죠. 거기에 서막 같은 게 바로 이 비너스의 탄생 같은 그림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만 추가 설명을 하자면 이 그림이 왜 그 보티첼리 이 비너스의 탄생이 그렇게 인본 그림대 중세에 끝내고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그림 자체로도 그걸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비너스는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신이죠. 신인데 중세의 신 예수 크리스트 가드입니까? 그 세계관이 아니에요. 비너스는 어디의 신이죠? 여신이죠? 맞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의 여신입니다. 자, 그러면 뭘 얘기할 수 있냐면 르네상스는 중세 기독교만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예요. 재탄생. E가 붙으면 여러분 반복이나 재라는 뜻인 거 아시죠? 전투사. 자, 그런데 비너스의 탄생을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이 사실은 고대 그리스 회화처럼 그린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운 기법, 새로운 어떤 여성을 표현하는 그런 기법들과 형태들을 가지고 그렸기 때문에 독창적인데 주제로 보면 고대 그리스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벌써 보티첼리 이 그림에서도 어때요? 시대가 겹쳐지죠. 보티첼리가 왜 위대한가? 그는 자기 시대에 고대 그리스를 창조하고 있잖아요. 좋은 예술이란 이런 것인 겁니다. 아마도.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미술 대부분은 서양 미술뿐만이 아니라 미술은 실제로 미술뿐만 아니라 이제 과학 모든 것은
과거의 것들로부터 원천을 삼고 그 위에 새로운 시도들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진보해 온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 그림 아까 이 장면 있었죠? 기억나세요? 이 아까 킥킥거리고 웃으시기도 했는데 이 장면 나왔을 때, 네? 이거랑 그 마네 올랭피아를 따라한 장면에서 웃으시더라고요. 유독 이렇게 웃음소리가 들렸는데 이 그림이 아까 누가 맞히셨어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고 하는 The Creation of Adam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어떤 그림인가요, 여러분? 캔버스의 그림인가요? 맞습니다. 천정화입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회화들 있잖아요. 도화지, 캔버스, 합판에 그린 그림의 형태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오래된 게 아닙니다. 회화는 어디서 시작된 건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선사시대 미술, 구석기시대 미술로 하면 토기의 벽에, 아니 토기의 뭐라 그러죠? 그 외피에 그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 암포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암포라라는 건 고대 그리스 물병을 암포라라고 부릅니다. 술과 물을 담을 수 있는 이렇게 된 병, 흙으로 만든. 근데 거기 외관을 그린 것들이 회화입니다. 그리고 구석기 시대로 가면 어때요? 이렇게 무슨 빗살무늬 토기 뭐 이런 식으로 거기도 회화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그런 구석기 시대를 끝내고 인간이 그러니까 건축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회화가 그 벽으로 갑니다. 동굴벽화도 마찬가지죠. 아주 원시적 의미에서 동굴벽화는 그 원시 동굴인의 팔거인의 주거 공간의 벽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요. 건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아키텍처 맞습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데요. 아키텍처 ARCHITECTURE 그래서 ARCHI가 접두사로 때려 떨어져 나가요. 그건 어떤 것과 접두사를 공유하냐면 아르케하고 접두사를 공유합니다. 아르케 뭘까요? 근본, 원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아키텍처는 그래서 건축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어요. 모든 조형 예술과 소위 물질을 다루는 예술의 근간이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대 그리스 신전 같은 거 보세요. 우리 아테네 가면 보게 되는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것들이 사실 어때요? 건축이지만 거기에 기둥이 말 그대로 조각이고, 그 암포라는 그림이 있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건축으로부터 시작됐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 흔적이 사실은 현대 회화로 오면 이제 그게 건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캔버스에, 종이에 아니면 무슨 석판에 이렇게 따로 떨어지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서양미술 전체로 보면 그 기간은 불과 한 5세기도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세 르네상스 시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많은 회화들은 대부분은 건축을 바탕을 두고 천정화이거나 벽화이거나 성당에 모자이크거나 스테인드 글라스거나 했습니다. 너무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하고 있네. 자, 다음 작품. 요거 아무도 말씀 못 하셨는데 이 장면 있었죠? 네. 이 장면도 재밌었어요. 이 뭘까요? 여기 이 사람은 진짜로 목이 잘렸을까요? 이 가수는 이제 말 그대로 이렇게 쟁반을 그 구멍을 내고 여기 이렇게 들어갔겠죠. 종이로 만들어서. 근데 그 그림이 원본은 이거는 사실 원본이라고 말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카라바지오의 그림입니다. 요한 바티스타의 그 목잘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사실은 그 카라바지오만 그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서양 미술의 화가들이 많이 그렸던 소재입니다. 신화의 일부고요. 자, 그 다음에 수도를 보여주는 장면. 그 다음에 이 그림은 뭘까요? 누굴까요? 이거 되게 유명한 작가인데요. 렘브란트입니다. 맞습니다. 네덜란드의 국민화가 렘브란트. 렘브란트의 제일 유명한 작품 뭐죠? 야경. 네, 맞습니다. 야경. 그래서 렘브란트를 그 야경을 중심으로 정의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빛을 다루는 화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인상파하고 다른 빛, 어둠 속에서의 이렇게 빛나는 빛.
레브란트의 그림이고요. 그 해부학 교실을 그린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놈의 귀여워. 해부학 교실. 닥터 니콜라스 턴플이라는 박사의 해부학 교실을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해부학 실험을 하고 있는 걸 그린 겁니다. 이거 여러분 되게 의미가 많아요. 의미심장해요. 이 시기에 해부학을 연구하는 걸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해부학 실험을 실제로 했다는 건 이제 서구가 근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미신, 마법의 세계가 아니라 주술의 세계, 민간의학의 세계가 아니라 과학의 세계, 의학의 세계로 진입했다는 것. 왜 렘브란트가 이걸 그렸을까라고 하면 우리 눈에는 그냥 하나의 소재일 뿐인지 모르지만 그 시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닥터가 실험하고 있는 게 그 시기로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기도 하고 실험적이기도 하고 저항도 있었을 거예요. 인간을 훼손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전 근대적 사고 속에서. 그래서 서구 17세기는 이제 바야흐로 18세기 계몽주의로 가기 전 단계에서 특히 시민사회가 부흥해 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낼까요? 프랑스 대혁명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1, 7, 8, 9 쉽잖아요. 1, 7, 8, 9 여러분 그래서 18세기가 서구가 소위 근대화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프랑스 대혁명의 기준을 두지만은 않지만 그러니까 그런 시기로 봤을 때 이 그림은 어떠냐면 상당히 앞서 있는 거죠. 그리고 네덜란드가 그런 식의 굉장히 실용적인 학문들을 발전시켜 갔어요. 상업무역도 발달했고 소위 장인들이 득세하고 이랬던 겁니다. 제가 왜 이 설명을 할까요? 그냥 아까처럼 즐겁게 우리 이 그림 있었죠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데 우리가 사회미술 공부하는 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시대를, 인간을, 그 시기의 삶을, 나를 통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렘브란트. 그 다음에 아까 이 되게 좀 수강스럽게 이 사람이 춤추고 이제 이 소절에서 또 이렇게 잘 우리가 뭐지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몸이 움직일 정도로 흥겹더라고요 리듬이. 이 그림은 누구 걸까요?